상상해 보세요. 76살 할머니가 대형마트 시식 코너에 혼자 앉아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2시간째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이것은 고의였어요. 내가 바로 그 할머니, 강복래입니다. 시식 코너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엉덩이가 아파서 자꾸 자세를 바꿔야 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호떡도 맛있었고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시식 코너 아주머니가 자꾸 시계를 보더라고요. 처음엔 미소를 지으며 호떡을 권해줬는데 나중엔 표정이 어색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지나가면서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혼자 앉아있는 할머니가 신기한 모양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생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서웠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철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뚜뚜뚜. 통화 중이라는 소리가 났어요. 미영이한테도 걸어봤어요. 역시 통화 중이었어요. 아니, 사실 꺼져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요. 3시간째가 되니까 마트 직원이 왔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었는데 표정이 곤란해 보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매니저라는 사람도 나타났어요. 중년 남자였는데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나 같은 할머니가 또 있었다는 걸. 경찰이 왔을 때 모든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걸. 내가 버려진 거라는 걸. 젊은 여경이 내 옆에 앉으면서 부드럽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 가족이 뭐라고 했는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큰 거 사러 간다고 했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다고. 마트 CCTV를 확인했다고 했어요. 철우와 미영이가 나를 시식 코너에 앉히고는 곧바로 마트 밖으로 나간 게 찍혔다고요. 쇼핑을 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76년을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배신감, 절망감,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평생 다녔던 길인데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젊은 시절 다 보내고 애들 키우느라 내 인생 포기하고 철우가 어렸을 때 아팠을 때 밤새 간병하면서 지켜줬던 그 아이가 이제는 나를 마트에 버린 거예요. 미영이와의 갈등은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이야 의례 있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게 이럴 정도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설마 내 아들까지 여기에 동조할 줄이야.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보더니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76년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이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불이 켜져 있었어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죠. 그럼 정말로 일부러 나를 버린 거네요. 집에 있으면서 전화도 안 받고 나를 찾으러 오지도 않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각 층을 올라갈 때마다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랬어요. 평소에도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는데 그날은 특히 더 힘들었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그런 것 같았어요. 4층 우리 집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TV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 철우와 미영이가 웃고 있었어요. 내가 마트에서 3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집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뭔가 가슴 속에서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이지 않는 끈 같은 게 끊어지는 소리였어요. 모정이라는 게 끊어지는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부서지는 소리였을까요?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에 넣으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자물쇠 구멍이 다른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자물쇠가 바뀌었다는 걸. 디지털 도어락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내가 아는 모든 숫자 조합을 눌러봤어요. 우리 가족 생일들, 전화번호들, 기념일들. 평생 외우고 있던 숫자들이었는데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모든 게 다 틀렸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계획적이었다는 걸. 나를 완전히 차단하려는 의도였다는 걸. 안에서 웃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마치 내가 밖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걸 비웃는 것 같았어요. 아니, 실제로는 그냥 TV를 보며 웃고 있는 거겠지만 내 귀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소리가 안으로 울려 퍼졌어요. 웃음소리가 뚝 그쳤어요. 조용해졌어요. 그들이 내가 왔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다시 눌렀어요. 딩동딩동 계속 눌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문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문 쪽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그때 완전히 절망했어요.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그들에게 더 이상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니라는 걸.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아플 정도로 세게 쳤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내 목소리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76년을 살면서 내 집 문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할 줄이야.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내가 아껴준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내칠 줄이야. 옆집 문이 열렸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창피했어요. 내가 내 집 문 앞에서 이러고 있는 게 비밀번호를 까먹었다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내 자식들이 나를 버렸다고 어떻게 말해요? 옆집 아주머니가 들어간 후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긴 밤이 시작됐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추웠던 밤이. 디지털 도어락 앞에 서서 숫자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어요. 평생 외우고 있던 숫자들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았어요. 아니, 기억은 나는데 의미가 없어진 거였어요. 철우 생일 215점 삐삐삐 틀렸다는 소리. 미영이 생일 822점 삐삐삐 또 틀렸어요. 손주 생일들, 우리 결혼 기념일, 심지어 죽은 남편 생일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날짜들을 눌러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기념일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기분이었어요.
숫자판을 보고 있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이 작은 화면이 나와 내 집 사이의 벽이 된 거예요. 76년을 살면서 집에 못 들어가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 말소리, 생활하는 소리들. 평범한 저녁 시간의 소리들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만 빼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다시 눌렀어요. 딩동딩동 계속 눌렀어요. 안이 조용해졌어요. TV 소리도 작아졌어요. 그들이 나를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내가 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였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불러봤어요. 하지만 복도의 메아리만 울려 퍼질 뿐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내 목소리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 들어가고 있지만 무시당하고 있는 거였어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나중엔 세게. 주먹이 아플 정도로 두드렸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문은 나에게 닫혀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그냥 화가 나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계획적이었다는 걸. 자물쇠를 바꾼 것도, 전화를 안 받는 것도, 문을 안 여는 것도. 모든 게 의도된 일이었어요. 복도 벤치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미영이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이야 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럴 정도까지 미웠을까요? 미영이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음식 하나 해줘도 간섭한다고 할까봐 조심했고, 청소 한 번 해도 자기 방식과 다르다고 할까봐 눈치를 봤어요. 손주들과 놀아줘도 혹시 교육 방침과 다를까봐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철우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이지만 이제는 미영이 남편이니까 미영이 기분을 거스르지 않게 조심했어요. 내 의견보다는 며느리 의견을 따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복도가 점점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다른 집들도 하나둘 불을 끄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어요. 나만 갈 곳이 없었어요. 76년을 살면서 잠잘 곳이 없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혹시 이게 꿈인가 싶어서 볼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어요. 현실이었어요. 추위가 시작됐어요. 11월 날씨라 밤에는 쌀쌀했어요. 얇은 가디건 하나만 걸치고 나왔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떨렸어요. 무릎도 시렸어요. 관절염 때문에 평소에도 아팠는데 추위 때문에 더 아파졌어요. 안에서 또 소리가 들렸어요. 설거지하는 소리 같았어요.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일상적인 소리였어요. 너무나 평범한 소리였어요. 그 평범함이 더 아팠어요. 내가 밖에서 이렇게 떨고 있는데 안에서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나 없는 일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간다는 게. 전화를 다시 걸어봤어요. 철우, 미영이 모두 여전히 안 받았어요. 아니, 받지 않는 거였어요. 나를 완전히 차단한 거였어요. 다른 사람한테 전화할 수도 있었어요. 시동생들, 친정 조카들, 교회 사람들.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내가 내 집에 못 들어간다고,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버렸다고. 말만 해도 창피했어요. 자식 자랑하기 바빴던 내가
이제는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할머니가 된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한테 말해요? 밤이 깊어갈수록 복도가 더 조용해졌어요. 가끔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고 복도 불이 잠깐 켜졌다가 꺼지고 그럴 때마다 혹시 우리 집 문이 열릴까 기대했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새벽 1시, 2시가 되어도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야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새야 한다는 걸. 내 집 문 앞에서 노숙을 해야 한다는 걸. 벤치에 몸을 웅크렸어요. 최대한 작게 만들어서 추위를 견디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추웠어요. 절망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줄이야.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내 인생에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 내 일이 된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처음엔 그냥 이슬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거세져서 복도 창문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바람까지 불어서 빗물이 복도 안쪽까지 들이쳤어요. 벤치에 앉아있던 나는 벽 쪽으로 바싹 붙었어요. 그래도 소용없었어요. 옷이 서서히 젖기 시작했어요. 가디건이 축축해지고 바지도 눅눅해졌어요. 신발은 이미 젖어서 발가락이 시렸어요. 76년을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집이 있는데 집에 못 들어가고 잠잘 곳이 있는데 잠잘 수 없고 비를 맞으면서 밤을 새는 게 이렇게 참담할 줄이야.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서 더 춥게 느껴졌어요.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추위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가끔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 가는 소리, 물 내려가는 소리. 잠들기 전 마지막 용물을 보는 소리들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문 한 장 차이로 이렇게 다른 세상이라는 게. 새벽 4시가 넘어가니까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어지럽고 메스꺼웠어요. 감기 기운이 도는 것 같았어요. 콧물이 나오고 목이 칼칼했어요.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코를 풀었는데 휴지도 축축해져서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 절망적으로 느껴졌어요.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천둥 번개를 무서워했는데 76살이 된 지금도 여전했어요. 예전엔 남편이나 아들이 옆에 있어서 괜찮다고 해줬는데 이제는 혼자 견뎌야 했어요. 번개가 칠 때마다 복도가 환하게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어요. 그때마다 내 모습이 창문에 비쳤어요. 초라하고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어요. 비는 더 세게 내렸어요. 복도 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벤치 다리 부분이 젖어서 앉아있기가 더 불편해졌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새벽 5시쯤 정말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이 너무 춥고 아팠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났어요. 혈압이 올라간 것 같았어요. 이러다 정말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했어요. 철우와 미영이는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밖에서 쓰러졌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절망스러웠어요. 내가 죽어도 이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편해졌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1분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계속 시계를 봤지만 시간은 거의 안 가고 있었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싶었어요. 새벽 6시가 되니까
어디선가 신문 배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어제의 악몽 속에 갇혀 있었어요. 7시가 되면서 복도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어요. 출근 준비하는 소리, 아이들 깨우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일상적인 아침 소리들이었어요. 나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내 인생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8시쯤 옆집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마 쓰레기 버리러 나오는 모양이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놀라는 소리. 옆집 윤복자 할머니였어요. 나보다 몇 살 위인데 평소에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어요. 복자 할머니가 나를 보는 표정이 충격 그 자체였어요. 내가 얼마나 처참한 모습인지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밤새 여기 있었냐고 묻는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비밀번호를 까먹었다고 겨우 그런 말이 나왔어요. 복자 할머니가 우리 집 문을 바라보더니 다시 나를 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초인종을 누르라고 했지만 응답이 없다고 했을 때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잠깐만 기다리라면서 집으로 들어간 복자 할머니. 그리고 담요를 들고 나왔을 때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따뜻한 담요가 어깨를 감쌌을 때의 그 따뜻함. 물리적인 따뜻함도 있었지만 마음의 따뜻함이 더 컸어요. 남이 건네준 작은 친절이 이렇게 고마울 줄이야. 내 자식들은 나를 밖에서 떨게 놔두고 따뜻한 집에서 잠들었는데 남인 옆집 할머니가 담요를 가져다 줬어요. 이 아이러니가 더 가슴 아팠어요. 고맙다는 말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복자 할머니가 내 옆에 앉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을 때 더 이상 혼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마트에 두고 갔다고. 일부러 그랬다고. 집에 와보니까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고 초인종 눌러도 안 나온다고. 복자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그런 일이 생각보다 많다고. TV 뉴스에서 봤다고. 자식들이 부모를 마트나 공원에 버리고 가는 일이.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절망스러웠어요. 내 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 흔한 일이라는 게.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게. 세상에 이런 일이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게. 복자 할머니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물어봤을 때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몰랐거든요. 물론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이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며느리한테도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복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더니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했어요. 예전엔 부모 공경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부모가 짐이 된 시대라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내가 짐이 됐다는 것. 사랑받던 엄마에서 버려야 할 짐으로 전락한 것. 76년을 살면서 가장 참담한 깨달음이었어요. 복자 할머니가 동사무소에 가보라고 했어요. 이런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사회복지사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혼자 견디지 말고 도움을 받아보라고. 그때까지도 나는 망설였어요. 남한테 이런 창피한 일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철우가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있었어요.
하지만 복자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어요. 76살 몸으로 노숙을 계속할 수는 없었어요. 비가 그치고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내게는 전혀 새롭지 않은 절망의 연장이었어요. 복자 할머니 도움으로 몸을 일으켰어요. 온몸이 결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10살은 더 늙은 기분이었어요. 담요를 둘러쓰고 천천히 걸어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거기 비친 건 내가 아닌 것 같았어요. 헝클어진 머리, 부은 눈, 창백한 얼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동사무소로 가는 길에 복자 할머니가 계속 격려해 줬어요. 혼자가 아니라고,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어요. 내가 이런 곳에 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할 줄이야. 평생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동사무소에 들어섰을 때 그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76년을 살면서 이런 곳에 도움을 요청하러 온 적은 처음이었어요. 민원 처리나 서류 발급 때문에 온 적은 있지만 나 자신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건 처음이었어요. 복자 할머니가 접수 창구에서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나는 옆에 서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창피했어요. 내가 왜 여기 와야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는 걸 듣고 있으니까 더 처참했어요. 접수하던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복지팀이라는 곳에 연락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에 나타난 사람이 정다인 복지사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표정이 진지했지만 따뜻해 보였어요. 나를 보더니 일단 상담실로 가자고 했어요. 상담실은 작지만 깔끔했어요. 의자도 푹신하고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 앉으니까 긴장이 풀렸어요. 정 복지사가 부드럽게 물어봤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언제부터 이런 상황이었는지. 나는 처음엔 말하기 힘들었어요. 부끄럽고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정 복지사가 기다려줬어요. 재촉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마트에서 버려진 것부터 시작해서 집에 와서 문이 안 열린 것, 밤새 복도에서 보낸 것까지. 하나하나 말하는데 목소리가 자꾸 떨렸어요. 정 복지사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여 주면서 들어줬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일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나만 당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위안이 됐어요. 동시에 더 슬펐지만요. 나 같은 할머니들이 또 있다는 게 위안이 되면서도 이런 일이 흔하다는 게 더 슬펐어요. 정 복지사가 일단 임시보호시설에 머무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쉼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쉼터라는 말을 들으니까 현실이 더 와닿았어요. 내가 정말로 갈 곳 없는 사람이 된 거구나. 쉼터에 가야 하는 처지가 된 거구나. 하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복도에서 또 밤을 새울 수는 없었어요. 몸이 견딜 수 없었어요. 쉼터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장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 학교 가는 아이들. 모두 당연한 듯이 자기 집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도 어제까지는 그런 사람 중 하나였어요.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당연한 일상이 있었어요. 하루 사이에 모든 게 바뀐 거예요. 쉼터 건물이 보였을 때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내가 머물 곳이구나. 76년을 살면서 이런 곳에 와야 할 줄이야. 건물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오래된 건물이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낯설고 불안했어요. 시설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맞아줬어요. 5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친절했어요. 이런 상황이 익숙한 것 같았어요. 내 침대를 보여줬어요. 4인실이었는데 다른 할머니들이 벌써 있었어요.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할머니들이었어요. 모두 어떤 사연이 있어서 여기 온 것 같았어요. 침대는 단순했지만 깨끗했어요. 이불도 따뜻해 보였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낯설었어요. 짐이랄 게 없었어요.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평생 모은 물건들, 추억이 담긴 것들은 모두 집에 있었어요. 이제 그것들에 다가갈 수 없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식당에 갔어요.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음식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말을 걸어왔어요.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고, 언제 왔냐고. 나는 대답하기 힘들었어요. 아직 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누워서 잤어요. 하지만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낯선 곳, 낯선 침대, 낯선 사람들. 모든 게 낯설었어요. 가끔 눈을 뜨면 다른 할머니들의 잠자는 소리가 들렸어요. 코 고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 이런 소리들 속에서 자야 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집이 그리웠어요. 내 침대, 내 방, 내 공간. 비록 그곳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그리웠어요. 76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새벽에 잠깐 잠들었다가 일찍 깼어요. 어디 있는지 잠깐 헷갈렸어요.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천장이 다르고 냄새도 달랐어요. 그제야 현실을 다시 깨달았어요.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을 때 다른 할머니들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들도 나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자식들한테 버림받거나 갈 곳이 없어서 온 분들이었어요. 처음엔 내가 특별한 줄 알았어요. 내가 특별히 불운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만난 할머니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런 일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쉼터에서 사흘째 되던 날, 거실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처음엔 서로 조심스러워했는데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김수님 할머니는 78세였어요. 나보다 2살 위였죠. 아들 둘을 키웠는데 큰아들 집에서 살다가 며느리와 갈등이 생겨서 쫓겨났다고 했어요. 작은 아들한테 갔더니 거기서도 환영받지 못해서 결국 이곳에 오게 됐다고요. 박영자 할머니는 80세였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웠는데 딸은 시집 간 지 오래고 연락도 뜸하고 아들은 결혼하면서 아예 연락을 끊었다고 했어요. 혼자 살다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퇴원할 때 갈 곳이 없어서 이곳에 오게 됐다고요. 최금순 할머니는 75세로 나보다 1살 어렸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아들 셋을 키웠는데 막내 아들이 사업 실패하면서
집까지 팔아서 도와줬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 외국으로 가버려서 연락이 안 된다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아팠어요. 나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 있는 할머니들 모두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조님 할머니가 내 사연을 물어봤을 때 처음엔 말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분들도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았으니까 나도 용기를 냈어요. 마트에서 버려진 이야기를 했을 때 할머니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라는 표정이 아니라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이런 일이 그리 특별하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영자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TV에서 봤다고 요즘은 마트에 버리는 게 유행이라고. 공원에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리기도 한다고. 금순 할머니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떤 집은 아예 이사를 가면서 부모만 두고 간다고. 새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연락도 끊어버린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니까 현실이 더 참담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당한 일이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조님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냐고. 혹시 며느리와 심하게 싸웠냐고.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물론 갈등은 있었지만 이럴 정도는 아니었다고. 오히려 나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았다고. 최대한 조심하려고 노력했다고. 영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더니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다고. 부모를 부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짐이라고 생각한다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짐이라는 단어가 내가 사랑받는 엄마에서 버려야 할 짐으로 전락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순 할머니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 줬어요. 아들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하면서 따랐다고. 아플 때마다 엄마를 찾았다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다고. 특히 며느리들이 문제라고 했어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좋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남편한테 엄마 좀 어떻게 해달라고 압박한다고. 나는 그 말에 공감했어요. 미영이도 그랬을 거예요. 철우한테 계속 압박했을 거예요. 언제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 거냐. 우리 생활이 불편하다.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조님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자식들을 위해 평생 희생했는데 정작 자식들은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한다고. 그 말이 너무 공감됐어요. 나도 그랬거든요. 철우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 젊을 때 하고 싶었던 일들, 가고 싶었던 곳들, 모든 걸 포기하고 아들 뒷바라지 했는데. 영자 할머니가 더 슬픈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딸까지 있지만 소용없다고. 딸은 시집가면 남의 식구라고 생각하고 아들은 장가가면 며느리 편이라고. 결국 아무도 노인을 챙겨주지 않는다고. 모두 자기 생활하기 바쁘다고. 부모는 혼자 알아서 살아야 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니까 분노가 치밀었어요. 동시에 절망감도 깊어졌어요. 내가 당한 일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인 문제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금순 할머니가 핵심을 찔렀어요. 예전에는 효도가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선택 사항이 됐다고. 아니, 아예 고려 대상에서 빠졌다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부모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부모를 빨리 정리하려고 한다고. 정리라는 말을 쓸 때 금순 할머니의 표정이 참 씁쓸했어요. 우리가 정리해야 할 대상이 된 거예요. 사랑받아야 할 부모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문제가 된 거예요. 초님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자식들한테 돌아갈 수도 없고, 혼자 살기도 힘들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76년, 78년, 80년을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만난 할머니들은 모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엄마들이라는 걸. 그리고 이런 할머니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을까 생각했어요. 쉼터에 오지 못하고 혼자 견디고 있는 할머니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내 개인적인 불행이 사회적인 문제라는 걸 깨달으니까 한편으로는 위안이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절망스러웠어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쉼터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TV를 보러 거실에 갔고 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때 밀려온 건 회상이었어요. 내가 지난 76년 동안 뭘 위해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2살에 시집 와서 처음 시어머니를 뵈었을 때가 생각났어요. 무서웠어요. 엄하셨거든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 며느리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좋은 시어머니가 되겠다고. 철우를 낳고 키울 때가 떠올랐어요. 밤마다 깨서 우는 아이 달래느라 한숨도 못 잤던 날들. 아이가 아플 때마다 병원 응급실을 오가던 날들. 내 몸이 아파도 참고 아이 뒷바라지 했던 날들. 철우가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고 밤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밥 차려주고 공부 잘하라고 학원비 마련하느라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포기했던 날들. 특히 철우가 대학 다닐 때가 힘들었어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 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요. 마트에서 계산원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어요. 손이 까칠까칠해져도 참았어요. 아들 교육비를 위해서. 철우가 취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나는 언제나 뒷바라지 했어요. 결혼 준비할 때도 신랑 집에서 돈 더 많이 내라고 하면 아무 말 없이 냈어요. 내 아들이 무시당하는 게 싫었거든요. 미영이와 철우가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가 직장 다닌다고 하니까 내가 집안일 다 도맡아 했어요. 청소, 빨래, 요리까지. 며느리가 편하게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손주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더 바빴어요. 육아까지 도맡아 했거든요. 미영이가 일하러 가면 내가 아이들 돌봤어요. 밤에 애가 울어도 내가 달래줬어요. 며느리가 푹 쉴 수 있도록.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는 뭘 했을까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건 뭐였을까요? 젊었을 때 꿈꿨던 것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20대에는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외국은 아니어도 국내라도 여기저기 다녀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 키우느라 갈 수 없었어요. 30대에는 뭔가 배우고 싶었어요. 공부를 더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 교육비 때문에 내 공부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40대에는 취미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노래 배우기, 꽃꽂이 배우기, 뭐든 좋으니까 내가 즐길 수 있는 걸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철우 결혼 준비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50대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학창 시절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고 같이 영화도 보고. 하지만 손주 돌보느라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60대에 들어서면서는 이제 좀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손주들도 어느 정도 컸고 철우도 자리 잡았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집안일은 내 몫이었어요. 7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다는 걸. 모든 시간이 남편을 위한 시간, 아들을 위한 시간, 며느리를 위한 시간, 손주를 위한 시간이었다는 걸. 그럼 그 많은 희생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내가 포기한 것들, 참았던 것들, 견뎠던 것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마트에 버려진 그 순간, 모든 희생이 무의미해진 기분이었어요.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철우가 어렸을 때 아팠던 일이 떠올랐어요. 폐렴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일이 있었어요. 나는 그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에 있었어요. 간이 침대에서 잤어요. 철우가 깨어나면 물을 떠다 주고, 죽을 끓여서 먹여주고, 화장실 갈 때도 부축해주고. 간병인 쓸 돈이 없어서 내가 다 했어요. 그때 철우가 나를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행복했어요.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철우 결혼식 날도 떠올랐어요. 신랑 어머니로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하객들을 맞았어요. 사람들이 아드님 정말 잘 키우셨네요. 효자로 키우셨네요. 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미영이와 아기를 돌봐줄 때 철우가 엄마 덕분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때도 내 희생이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 모든 고마움은 언제 사라진 걸까요? 언제부터 내가 고마운 존재에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걸까요? 아마 조금씩이었을 거예요. 처음엔 고마워했지만 점점 당연하게 여기게 됐을 거예요. 엄마가 해주는 것들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내가 하는 것들이 고마운 게 아니라 간섭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내가 해주는 요리는 입맛에 안 맞고, 내가 해주는 청소는 방식이 다르고, 내가 돌봐주는 육아는 방법이 틀리고, 결국 나는 도움이 되는 존재에서 방해가 되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존재에서 없었으면 좋겠는 존재로 변한 거예요. 그 변화를 나는 언제 눈치챘을까요? 미영이가 내 요리에 대해 불평할 때, 철우가 내 말을 귀찮아할 때, 손주들이 할머니보다 엄마를 더 따를 때, 아니면 더 일찍이었을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나는 필요 없는 존재였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눈물이 났어요. 억울해서가 아니라 허무해서였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줄이야.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그 남들은 나를 버렸어요. 평생 희생했는데 그 희생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평생 사랑했는데 그 사랑은 부담이 돼버렸어요. 그럼 나는 왜 살았을까요? 무엇을 위해 76년을 살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이런 인생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었어요. 왜 내가 죽고 싶어 해야 하지? 왜 내가 미안해해야 하지? 잘못한 건 나인가? 나는 최선을 다해 엄마 노릇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 노릇을 했어요. 할머니 노릇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요?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다고. 설사 그들이 미안하다고 해도, 돌아와 달라고 해도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 사랑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차라리 혼자 살겠어요. 76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겠어요. 비록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 살겠어요. 쉼터 창문 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내 인생의 한 장도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어요. 그들 없는 삶을, 희생 없는 삶을, 나를 위한 삶을. 쉼터에 온 지 2주가 지났을 때 정 복지사가 나를 상담실로 불렀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정 복지사가 그 봉투를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아들 며느리로부터 온 거라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보내온 거라고. 변호사. 내 아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나한테 뭘 보낸다는 거죠. 정 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서 서류를 꺼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유산 포기 각서라고 써 있었어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유산 포기. 내가 왜 유산을 포기해야 해요? 내 재산인데 왜? 정 복지사가 천천히 설명해 줬어요. 철우와 미영이가 복내 할머니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는 각서라고. 집, 통장, 보험금, 모든 걸 포기하고 법적으로도 관계를 정리하자는 내용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내 아들이 정말로 이런 서류를 보낸 건가?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더 충격적이었어요. 앞으로 서로 부양 의무도 없고 상속 권리도 없고 아예 남남이 되자는 내용이었어요. 법적으로 모자 관계를 정리하자는 거였어요. 내가 낳고 키운 아들과 법적으로도 남남이 되자는 거였어요. 정 복지사가 말했어요. 이런 서류가 요즘 종종 온다고. 자식들이 부모와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왜 이런 걸 보내는지 물어봤더니 아마 혹시 나중에 부양 의무 때문에 법적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정리하려는 것 같다고 했어요. 부양 의무 때문에 내가 언제 부양해달라고 했나요? 나는 지금까지 혼자 알아서 살았는데 갑자기 왜 부양 의무 타령을 하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내용이었어요. 만약 내가 이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법적 조치, 무슨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 복지사가 설명해 줬어요. 아마 정신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해서 성년후견인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성년후견인, 나를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뜻인가요? 그럼 내 재산 관리도 그들이 하게 되고 내 생활도 그들이 결정하게 된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내가 무능력자가 되는 거라고. 듣고 있으니까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니. 정 복지사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고 싶으냐고. 각서에 서명할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비참했거든요.
각서에 서명하면 정말로 내 아들과 남남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76년을 살면서 그런 서류에 서명해야 할 줄이야. 하지만 서명하지 않으면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법정에서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당하고 변호사들 앞에서 내 인격이 모독당하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내가 지는 거였어요. 정 복지사가 말했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었어요. 나를 이렇게 대하는 자식들과는 더 이상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처지가 됐나. 평생 자식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그 자식이 나를 법적으로 제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방해가 되니까 아예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를 보낸 것도 그렇고 유산 포기 각서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계산적이고 치밀했어요. 아마 오래전부터 계획했을 거예요. 나를 마트에 버린 것도 집 비밀번호를 바꾼 것도 연락을 끊은 것도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을 거예요. 나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각서에 서명해 줄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워볼까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다른 할머니들과도 상의해 봤어요. 주님 할머니는 서명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 번 밀리면 끝이라고. 끝까지 싸워보라고. 영자 할머니는 반대였어요. 싸워봤자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고. 금순 할머니는 내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할 거라고. 그러니 지금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결국 내 마음을 정했어요. 각서에 서명하기로. 다만 내 조건을 붙이기로. 각서에 서명하기로 결정한 다음 날, 정 복지사와 함께 은행에 갔어요. 내 통장들을 정리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사실 철우와 미영이는 내 재산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집은 철우 명의로 되어 있었고 내 통장에는 용돈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에 앉았을 때 직원이 내 신분증을 확인하고 통장들을 꺼내왔어요. 정 복지사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 통장에는 생활비로 쓰던 돈이 있었어요. 많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철우와 미영이가 알고 있던 통장이었죠. 하지만 두 번째 통장을 확인할 때 정 복지사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통장, 네 번째 통장까지. 총 4개의 통장이 있었어요. 모두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정 복지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이 돈들이 어떻게 모인 거냐고. 나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조금씩 모은 돈이라고. 남편도 모르게, 아들도 모르게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이라고. 젊었을 때부터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따로 저축했어요. 용돈에서 아껴서 시장에서 깎아서 남은 돈을 모으고 명절 때 받은 용돈도 모으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보험금 일부도 따로 저축했어요. 철우한테는 적은 금액만 말하고 실제로는 더 많이 받았거든요.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돈을 모았냐고 정 복지사가 물어봤을 때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라고. 언젠가 혼자 살아야 할 날이
옳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자식들한테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특히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나가야 할 날이 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조금씩 모아둔 거였어요. 설마 이런 식으로 쫓겨날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대비를 해둔 게 다행이었어요. 정 복지사가 물어봤어요. 이 돈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나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모든 돈을 기부하겠다고 했어요. 정 복지사가 놀라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정말로 다 기부할 거냐고.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는데 괜찮냐고.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다 기부하겠다고.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했어요. 첫째, 내가 죽으면 어차피 이 돈은 철우한테 갈 거예요. 그럼 결국 미영이가 쓰게 될 거고요. 나를 마트에 버린 사람들이 내 돈을 쓴다는 게 참을 수 없었어요. 둘째, 나는 더 이상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쉼터에서 지내면서 깨달았거든요. 소박하게 살면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셋째, 내 돈이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갈 곳 없는 노인들,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할머니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 복지사가 어디에 기부할 건지 물어봤어요.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노인 쉼터들과 복지시설에 기부하겠다고. 나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데 써달라고. 은행 직원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놀라더라고요. 이런 일은 처음 본다면서요. 그날 바로 기부 절차를 시작했어요. 변호사도 만나고 서류도 작성하고.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였지만 정 복지사가 도와줘서 할 수 있었어요. 기부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보니 정말 큰 돈이었어요. 40년 넘게 조금씩 모은 돈이니까요. 이 정도면 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정 복지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유언장도 작성했어요. 내가 죽으면 나머지 재산들도 모두 기부하겠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연금, 기타 모든 재산을 노인복지시설에 기부하겠다고 명시했어요. 철우한테는 한 푼도 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뒀어요.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후련하면서도 슬펐어요. 후련한 이유는 내 돈이 나를 버린 사람들한테 가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나와의 관계 정리였는데 내가 먼저 모든 걸 정리해버린 거예요. 슬픈 이유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내 가족한테 물려주지 못한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원래는 철우를 위해, 손주들을 위해 모은 돈이었는데.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부 절차가 끝나고 쉼터로 돌아오는 길에 정 복지사가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결정이라고, 존경한다고. 하지만 나는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내 돈을 내가 원하는 곳에 쓰는 거니까요. 그날 밤 다른 할머니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모두 놀라면서도 부러워했어요. 주님 할머니는 시원하겠다고 했어요. 자식들 코를 납작하게 해줬다고. 영자 할머니는 나도 그러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기부할 만한 돈이 없다고 아쉬워했어요. 금순 할머니는 잘했다고 했어요. 어차피 고마워하지도 않을 자식들한테 줄 필요 없다고. 기부하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돈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재산 때문에 자식들과 싸울 필요도 없고,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기부 소식이 알려진 건
정 복지사 때문이었어요. 정 복지사가 지역 방송국에 연락을 한 거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처음에는 방송 출연을 거절했어요. 창피했거든요. 내가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할머니라는 걸 온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하지만 정 복지사가 설득했어요. 나 같은 할머니들이 많이 있다고, 그분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또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결국 지역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기로 했어요. 얼굴이 나오는 TV보다는 라디오가 나을 것 같았어요. 방송국에 갔을 때 진행자가 젊은 여자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표정이 진지했어요. 미리 내 사연을 들었나 봐요. 방송 시작 전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말 괜찮냐고, 혹시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넘어가도 된다고.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이제는 숨길 일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방송이 시작됐어요. 진행자가 내 소개를 하면서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처음엔 긴장했어요. 마이크 앞에서 말하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진행자가 편안하게 이끌어줘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마트에서 벌어진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그날의 기분,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진행자가 중간중간 적절하게 질문해줬어요.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정말 일부러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다고, 하지만 점점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집 앞에서 밤을 샌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의 추위, 그때의 절망감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진행자도 듣고 있다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라고 했어요. 쉼터에서 만난 할머니들 이야기도 했어요. 나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 이런 일이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 기부 이야기를 할 때는 진행자가 정말 놀란 것 같았어요. 모든 재산을 기부하신다고요? 네,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나를 버린 사람들한테 줄 돈은 없다고,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이는 게 낫다고. 진행자가 정말 대단한 결정이세요 라고 했지만 나는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했어요. 방송 후반부에는 청취자들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응원의 메시지였어요. 할머니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잘하신 일이에요. 이런 말들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전화가 있었어요. 60대 아주머니였는데 자기도 며느리와 갈등이 있다고 했어요. 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정 복지사 말이 맞았구나.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자가 말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방송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을 거라고. 그리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역 신문에서 내 이야기를 기사로 쓰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엔 지역 TV,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내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신문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쉼터로 전화가 많이 왔어요. 대부분 응원의 전화였어요. 어떤 분은 나도 기부하고 싶다고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철우였어요. 정 복지사가 먼저 전화를 받았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불렀어요. 아들이라고 꼭 통화하고 싶다고 한다면서요. 2주 만에 듣는 철우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당황한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그 첫 마디를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리웠다가, 화가 났다가, 슬펐다가, 지금 와서 걱정하는 척 하는 거야?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철우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엄마, 오해가 있었어요.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오해. 무슨 오해? 마트에 버린 것도 오해고, 집에 안 들여보낸 것도 오해고, 유산 포기각서 보낸 것도 오해란 말이야? TV에서 봤어요. 엄마가 그런 인터뷰를 하실 줄은 몰랐어요. 아, 그제야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방송을 보고 나서야 연락한 거구나. 체면이 깎일까봐 걱정돼서 연락한 거구나.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해요. 제발. 철우 목소리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간절함에 속지 않기로 했어요. 만날 것도 없어. 유산 포기각서 보냈잖아. 그거면 됐어. 그건 미영이가. 역시, 미영이 탓을 하는구나.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구나. 미영이든 누구든 상관없어. 이제 우리는 남남이야.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슬퍼서였어요. 그 다음 날 미영이도 전화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정 복지사가 대신 받아서 통화 의사가 없다고 전했어요. 그런데 사흘 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철우와 미영이가 쉼터로 직접 찾아온 거예요. 정 복지사가 당황해서 나한테 물어봤어요. 만날 것인지 말 것인지. 나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른 할머니들이 말렸어요. 한 번은 만나봐. 뭐라고 하나 들어봐. 어차피 마지막일 텐데 확실하게 정리해. 수님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어차피 마지막 만남일 텐데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쉼터 상담실에서 만났어요. 2주 만에 보는 철우와 미영이었어요. 철우는 많이 초췌해진 것 같았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어두워졌어요. 미영이는 평소와 별로 다르지 않았지만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 철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런 말에 속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어요. 정말로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 10. 상담실에 앉아서 철우와 미영이를 마주 보고 있으니까 감정이 복잡했어요. 2주 전까지만 해도 가족이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된 기분이었어요. 철우가 계속 사과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하는 이유가 뭐야? 철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역시 예상대로였어요. 사과하는 이유가 진심 때문이 아니라 체면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욕하던, 철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미영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집이 좁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변명이었어요. 끝까지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웃었어요. 쓴 웃음이었지만요. 그럼 왜 유산 포기각서까지 보냈어? 둘 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변호사를 통해서 보낸 그 서류는 변명할 수 없는 증거였거든요. 엄마를 법적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철우가 얼굴을 들어서 말했어요. 그건 미영이가 불안해해서. 또 미영이 탓을 하는구나.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구나. 미영이가 화가 난 듯이 말했어요. 오빠, 왜 나 탓만 해요? 오빠도 동의했잖아요. 드디어 본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그들이 보낸 유산 포기각서였어요. 이거 기억하지? 둘 다 그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나는 천천히 그 서류를 찢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조각조각 찢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미영이가 놀라서 말했어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찢는 거야. 철우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유산 포기각서를 찢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 그들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기부 확인서였어요. 내가 모든 재산을 기부했다는 증명서였어요. 엄마가 뭘 하신 거예요? 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내 돈을 내가 원하는 곳에 기부한 거야. 나를 버린 사람들한테 줄 돈은 없어. 미영이가 기부 확인서를 보더니 금액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다 어머니 돈이었어요? 그제야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40년 넘게 모은 돈이야.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철우가 멍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이 돈을 다 기부하셨다고요? 응, 다 기부했어. 그리고 유언장도 써뒀어. 나머지 재산도 모두 기부하겠다고. 미영이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아마 그 돈을 기대하고 있었나 봐요.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유산 포기각서 보내면서 관계 정리하자고 했잖아. 나도 내 방식대로 정리한 거야. 철우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절차는 끝났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미영이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손주들 생각은 안 하세요. 손주들 이야기를 하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손주들은 너희가 알아서 키워. 할머니 없이도 잘 클 거야. 철우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하지만 나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철우야, 너 기억해? 어렸을 때 아팠던 거. 갑작스러운 질문에 철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엄마가 지켜준다고. 맞아. 엄마가 지켜준다고 했어. 그런데 지금은 누가 엄마를 지켜줘? 철우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엄마 자신을 지켜야 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할 말은 다 했어요. 철우야, 미영아. 이제 우리는 정말로 남남이야.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이제 나는 너희 어머니 아니야. 그리고 너희도 내 자식이 아니야.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76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겠어. 뒤에서 철우가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후련해서였어요. 드디어 모든 걸 정리했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거예요. 철우와 미영이를 만난 지 일주일 후 정 복지사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시골에 있는 노인 공동체에서 살아보면 어떻겠냐고요. 도시 외곽 조용한 마을에 있는 곳이었어요. 혼자 살기 힘든 노인들이 모여서 서로 도우며 사는 공동체라고 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또 다른 쉼터 같은 곳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정복지사 설명을 들어보니 달랐어요. 각자 작은 방이 있고 공용 공간에서 함께 식사하고 서로 돌봐주면서 사는 곳이라고 했어요. 강제적인 규칙은 별로 없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고요. 견학을 다녀와서 마음에 들었어요. 산에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이었는데 공기도 맑고 경치도 좋았어요. 시설장은 60대 초반에 따뜻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이곳에서 지내는 어르신들은 모두 15명 정도였는데 다들 자기만의 사연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나처럼 자식들과 관계가 끊어진 분들도 있고 혼자 지내기 힘들어서 온 분들도 있고 다양했어요. 이사 갈 때 가져간 건 정말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과 몇 가지 생활용품이 전부였어요. 7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가벼운 몸으로 새로운 곳에 가는 거였어요. 새 방은 작지만 깔끔했어요. 침대, 책상, 옷장이 있고 작은 창문으로 뒷산이 보였어요. 간단하지만 내가 원하던 공간이었어요. 첫날 저녁 식사 때 다른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모두 70대, 80대였는데 생각보다 활기차 보였어요. 박종수 할아버지는 79세로 전직 교사셨어요. 부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외국에 나가서 혼자 살다가 이곳에 오셨다고 했어요. 이명순 할머니는 77세로 나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아들 며느리와 갈등이 생겨서 나오셨다고 했어요. 김영호 할아버지는 82세로 가장 연장자셨는데 유머가 많으셔서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셨어요. 첫 식사 때 내 소개를 간단히 했어요. 자세한 사연은 말하지 않고 그냥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왔다고만 했어요. 다들 따뜻하게 환영해 줬어요. 특별히 궁금해하거나 캐묻지도 않았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각자만의 사연이 있다는 걸 아는 모양이었어요. 며칠 지내보니까 이곳의 생활 패턴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침에는 각자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요. 아침 식사는 8시부터 10시 사이에 공용 식당에서 해요. 오전에는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산책하는 사람, 텃밭 가꾸는 사람, 독서하는 사람, 다양했어요. 점심은 함께 먹고 오후에도 자유시간이에요. 저녁은 6시에 함께 먹고 밤에는 TV 보거나 담소를 나누거나 무엇보다 좋은 건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뭘 하든 안 하든 각자 자유였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명순 할머니와 가까워졌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해서 대화가 잘 통했어요. 명순 할머니도 며느리와 갈등이 심했다고 했어요.
결국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살다가 이곳에 오게 됐다고요. 처음엔 서럽고 억울했는데 지금은 자유로워서 좋아요 라고 명순 할머니가 말했어요. 나도 공감했어요. 처음엔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서러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두 번째 주부터는 텃밭 일을 시작했어요. 종수 할아버지가 텃밭을 관리하고 계셨는데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흙을 만지니까 좋았어요. 젊었을 때 시골에서 살았던 기억이 났어요. 무, 배추, 상추를 심고 물을 주고 영호 할아버지는 목공예를 하셨어요. 작은 나무 조각들로 예쁜 소품들을 만드시는데 나도 배워보고 싶어졌어요. 명순 할머니는 뜨개질을 잘하셨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털모자를 떠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행복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복지사가 안부를 묻기 위해 방문했어요. 어떻게 지내냐고, 적응은 잘했냐고. 나는 정말 만족한다고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이런 생활이 좋다고. 정복지사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걱정이 많았는데 잘 적응해서 다행이라고요. 혹시 가족들 소식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어봤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이곳 어르신들이 내 새로운 가족이라고. 정복지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달라지셨네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맞아요. 나도 느끼고 있었어요.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걸. 저녁에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TV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생활이구나. 아무도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눈치를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 곳. 여기서는 내가 그냥 강복래예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강복래. 그게 참 좋았어요. 새로운 곳에서 생활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계절도 바뀌어서 이제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는 날, 나는 작은 창문 앞에 앉아서 눈송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마음도 눈처럼 고요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고요함이었어요. 77세가 된 내 인생에서 이렇게 평온한 시간을 보낼 줄이야. 생각해보니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을. 이곳에서의 6개월은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었어요. 처음으로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텃밭에서 기른 무와 배추로 김치를 담갔어요. 명순 할머니가 레시피를 알려줘서 함께 담갔는데 맛이 정말 좋았어요. 내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김치라서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영호 할아버지한테 목공예를 배워서 작은 나무 상자를 만들었어요. 서툴지만 내가 직접 만든 거라서 뿌듯했어요. 그 상자에는 이곳에서 찍은 사진들을 넣어뒀어요. 종수 할아버지는 매주 마을 도서관에 가시는데 나도 함께 가서 책을 빌려보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읽고 싶었던 소설들을 이제야 읽고 있어요. 명순 할머니와는 매일 저녁 산책을 해요. 마을 둘레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좋아요. 복래 언니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명순 할머니가 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도 느끼고 있었어요.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그 짐이 뭐였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엄마라는 역할, 시어머니라는 역할, 할머니라는 역할이었을 거예요. 평생 누군가의 엄마여야 했고, 누군가의 시어머니여야 했고, 누군가의 할머니여야 했어요. 내 이름 강복례로 불린 적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냥 복례 언니예요. 아무 역할 없이, 아무 책임 없이, 그냥 나 자신으로 살고 있어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철우가 어렸을 때, 손주들과 놀아줬을 때, 그때는 행복했던 기억들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리워하지는 않아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지난주에 정 복지사가 또 방문했어요. 6개월 만에 왔는데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세요.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처음 봐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았어요. 요즘 자주 웃게 되더라고요. 웃을 일이 많아졌어요.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종수 할아버지는 옛날 학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영우 할아버지는 농담을 잘하셔서 함께 있으면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명순 할머니와는 서로의 과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힘들었던 일들도 이제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일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봐요. 명순 할머니 말이 맞아요. 만약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눈치 보며 살고 있을 거예요. 정 복지사가 물어봤어요. 가족들 소식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궁금해요. 철우는 잘 지내는지, 손주들은 잘 자라고 있는지. 하지만 그게 그리움은 아니에요. 그냥 호기심 정도예요. 궁금하긴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정 복지사가 정말 확실하세요? 라고 다시 물어봤어요. 네, 확실해요.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정말로 확실했거든요. 어제는 마을에 새로 온 할머니가 있었어요. 80세인 조화순 할머니셨는데 나와 비슷한 처지셨어요. 아들 며느리와 갈등이 생겨서 집에서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이 우시더라고요. 나는 화순 할머니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괜찮아져요. 화순 할머니가 정말 괜찮아질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져요. 아니,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더 좋아져요. 내가 6개월 전에 했던 말들을 기억해요.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줄이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말들을.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을 줄이야. 이렇게 자유로울 줄이야. 오늘 오후에는 마을 문화센터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갔어요. 평생 배우고 싶었던 건데 이제야 배우고 있어요. 아리랑을 배웠는데 목소리가 생각보다 좋다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77세에 처음 받는 노래 칭찬이었어요. 내주에는 서예교실도 시작할 예정이에요. 예쁜 글씨를 써보고 싶었거든요. 이런 작은 계획들이 있다는 게 행복해요. 내일 뭘 할지, 다음 주에 뭘 할지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게 눈이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이 완전히 하얀 세상이 됐어요. 이 하얀 눈을 보고 있으니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도 이 눈처럼 새하얗게 시작된 기분이라고. 77년을 살았지만 진짜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날 버렸던 그날이 날 되찾은 날이었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나를 버린 날, 나는 나를 되찾았어요. 76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해 살 거예요. 몇 년이 남았는지, 몇 개월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자유롭게, 당당하게, 후회 없이. 눈발이 더 굵어졌어요. 세상이 조용히 하얀 이불을 덮어쓰고 있어요. 나도 조용히 내 마음의 평화라는 이불을 덮어쓰고 있어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편안한 이불을. 이게 자유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77세에야 처음 느끼는 진짜 자유. 진짜 행복. 늦었지만 그래도 찾았으니까 다행이에요. 창밖의 눈은 계속 내리고 있어요. 새하얀 미래를 내려주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내 인생아. 이렇게 아름다운 마지막 장을 선물해줘서.